여러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겠다는 설렘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으신가요? 2500년 전 한 노인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72종 심소욕 불유구. 나는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어긋남이 없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바로 공자입니다. 동양 문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불리는 그분이 7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유로워졌다고 고백한 겁니다. 평생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 헌신했던 그 위대한 공자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필 70세일까요? 왜 40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닌 70세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2500년 묵은 비밀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나이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계절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 편한 노년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자가 살아온 70년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혹시 공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긴 수염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조용히 앉아 심오한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근엄한 노인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절반만 맞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지금의 중국 산둥성, 작은 나라 노나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숭냥을은 하급 무사였습니다. 강건한 체격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집안은 가난했고 사회적 지위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공자가 겨우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3살.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따뜻한 손길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공자는 어머니 안징제의 손을 꼭 잡고 노나라 시내의 허름한 골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먹이기 위해 남의 집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린 공자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고운 비단도 넉넉한 밥상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예,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나라에는 주나라 왕실의 예법을 보존한 제사 의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공자는 제사 놀이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할 때 작은 공자는 제사 그릇을 흉내낸 장난감을 늘어놓고 어른들의 의식을 따라했습니다. 남들 눈엔 이상한 아이였겠지만 그것이 훗날 한 문명을 빚어낸 철학자의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공자는 스스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배움의 뜻을 두겠다.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15살 소년이 어떤 선생님도 없이 오직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포기해야 했던 세대를 사신 분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공자는 닥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예관에게 예를 배웠고 음악가에게는 검은고를 배웠으며 활쏘기와 술에 몰기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을 다니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공자는 10대 후반부터 관청의 창고지기 일을 했습니다. 곡식 출납을 기록하고 가축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공자가 젊은 시절에는 창고 앞을 지키며 무게를 달고 수를 세는 일을 했다는 사실. 어쩌면 바로 그 낮고 소박한 자리에서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22살이 되던 해 공자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무리였습니다. 변변한 교실도 없었고 정해진 수업료도 없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포 한 묶음이라도 성의를 다해 가져오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겠다. 말린 고기 10장. 그게 공자 학당의 입학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할 것은 공자의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그가 단 한 번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쌓이고 쌓여 훗날 인류 역사를 바꾸는 철학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돌이켜보시면 어떨까요?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야 하기에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70세의 공자가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인생은 그 이후에 과연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더 깊은 좌절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공자가 40이 넘었을 때 그는 드디어 노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대사구, 지금으로 치면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가르쳐온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정직했습니다. 너무도 정직했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권신들의 부패를 눈감아 줄 수가 없었고 임금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모함과 임금의 실망으로 인해 53살의 공자는 자신이 평생 섬기던 노나라를 스스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공자는 느린 수레 위에 올라앉아 고국의 경계를 천천히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번 돌아봤을 겁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마을의 흙냄새,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언덕의 윤곽, 그 모든 것과 눈물로 작별하며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려 14년이나 이어질 줄은 공자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기원전 497년부터 484년까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위, 진, 채, 섭 등 수십 개의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나라 왕을 만나면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향하는 먼지 쌓인 길 위에서 그는 50살이 넘은 몸으로 거친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떤 날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공자는 방에서 홀로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제자 자로가 분통이 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군자도 이렇게 궁색할 수가 있습니까? 공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군자도 물론 궁색할 수 있지. 하지만 소인은 궁색해지면 무너지고 군자는 궁색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빈 뱃속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굶주린 제자들 앞에서 꼿꼿하게 검은 고를 놓지 않는 그 모습 앞에서 제자들은 차마 더 이상 불평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지역 관리가 공자를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공자와 그 무리를 포위하고 마을에서 나가라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란 속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공자는 홀로 성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인기척도 없는 텅 빈 성문 앞에서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제자 자공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이마는 요임금을 닮았고 뒷목은 고관의 품이 있는데 허나 성문 밖에서 혼자 지팡이 짚고 서 있는 꼴은 꼭 상집개같이 지쳤구나. 상갓집개. 그 말을 전해 들은 공자는 웃었습니다. 생김새는 모르겠지만 상갓집개 같다는 말, 꼭 맞는 말이구나. 자신을 조롱하는 말에 웃음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한마디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14년. 길고 긴 방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공자는 나라에서도 권력에서도 명예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아끼던 제자 안혜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공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 통곡 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제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스승의 절절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실패와 방랑이 공자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왜 공자는 그 모든 것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70세의 마음의 자유로 이어졌을까요? 기원전 484년 마침내 공자는 고국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68살이었습니다. 14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먼지 가득한 수레에서 내린 그는 고향의 흙냄새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공자에게 노나라 왕실은 더 이상 관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자들을 모아 강학, 즉 가르침에만 전념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린 자리에서 공자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시경을 정리하고 서경을 편찬하고 예와 악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유명한 노나라의 역사서 춘추를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포상과 징계의 의미를 담아 권력자들이 함부로 역사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든 책이었습니다. 공자는 벼슬로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글로 세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이 모여든 공자 학당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유계, 즉 예학사어 서수 6가지 분야의 통달한 제자만도 72명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자 중 한 사람이 세운 학교치고는 너무도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그 영향은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의 공자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공리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안혜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의협심이 강하고 고든 성품으로 공자의 곁을 지키던 또 다른 제자 자로도 위나라의 내란 속에서 적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끼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라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모든 상실을 겪은 뒤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그는 드디어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 70을 앞두고 공자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창고지기로 일하던 청년 시절,
짧았던 관직 생활, 14년의 방랑, 그리고 돌아와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던 날들.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한 편의 긴 강물처럼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70살이 된 공자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종심 소욕 불유구.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더 이상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과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70세에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일까요? 논어 위정편에는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직접 회고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는 뜻이 굳건히 섰으며 40에는 더 이상 의욕이 없었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이치가 귀에 순하게 들어왔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6단계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공자의 일생이 단순한 성공의 역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세상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고 마침내 우주와 하나가 되어가는 긴 여정의 기록입니다. 15. 배움의 뜻을 두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는 처지에서 오직 배움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소년의 처절한 각성이었습니다. 30. 뜻이 섰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큰 나무처럼 삶의 방향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40. 의욕이 없어졌다. 불억.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50. 천명을 알았다. 지천명. 이것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인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14년 방랑이 끝나가던 시절, 세상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갔던 그 공자의 발걸음 속에 천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60. 귀가 순해졌다. 이순. 어떤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난하는 말도, 조롱하는 말도, 억울한 말도, 이제는 그 말들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갓집 개라는 말에 웃음으로 맞장구 치던 바로 그 경지입니다. 그리고 일은 마음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았다. 종심소욕. 이제 이 마지막 단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한 마음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70이 되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아무도 눈치 볼 것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사실은 절반도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마음대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탐욕스러운 욕망이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70년의 배움과 수련, 실패와 상실, 사랑과 헌신이 녹아든 정제된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70년을 살면서 공자의 마음 자체가 이미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머리로 따지지 않아도 마음이 자동으로 옳은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70세의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공자는 단지 타고난 천재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걸까요? 동양 철학 연구의 대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심소욕 불유구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규칙이 마음속에 완전히
체화되어 규칙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라고요. 이것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페달을 밟아도 자연스럽게 달리게 됩니다. 손이 알아서 핸들을 조정하고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습니다. 공자가 말한 70세의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의 수련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이미 몸과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맹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선이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 일부러 생각해서 팔을 뻗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제 몸보다 먼저 아이를 살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사랑이 몸과 마음에 배어들어 이미 사랑하는 것이 그분들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공자의 70세도 이와 같습니다. 평생을 어진 마음을 향해 걸어온 그에게 어진 것이 이미 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행동하면 자연히 어진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자의 70세는 단순히 깨달음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14년을 방랑하고 아들과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관직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나서 공자에게 남은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어본 사람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그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옵니다. 물질을 잃어도 되는 경지가 아닙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경지입니다. 남의 눈을 무시해도 되는 경지가 아닙니다. 남의 눈에서 벗어난 경지입니다. 공자가 말한 종심소욕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마음이 옳은 것을 자동으로 알고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 이것이 70세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나이에서 우리는 이미 얼마나 이 경지에 가까이 와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공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철학자의 이야기에 그친다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공자의 이 통찰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마지막 단계는 통합대 절망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자아 통합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70세의 경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른바 사회정서 선택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불필요한 정보와 자극에 덜 반응하게 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즉, 노년에 접어들수록 인간의 뇌는 더 감정적으로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과학 용어로는 이를 긍정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70대의 뇌는 30대의 뇌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휘둘리고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것들에 더 잘 집중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18세부터 88세까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놀랍게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70세 전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없어집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할 필요도, 남보다 더 가져야 할 집착도 줄어듭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기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마음이 향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2500년 전에 체험으로 깨달은 것을 현대과학이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들이 보고하는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자기 수용 지표에서 60, 7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70세는 노쇠의 시작이 아닙니다. 2500년 전 공자가 말했고 현대 과학이 증명하듯 70세는 인간이 가장 깊은 자유와 지혜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공자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공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위대한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겠어? 그러나 오늘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자의 70세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수십 년을 묵묵히 살아오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이미 공자의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혹은 아직 60대이십니까? 어느 나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에는 무수히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배부른 날보다 줄인 날이 더 많았던 시절을 버텨오셨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해도 자리를 지켰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악물고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의 논어입니다. 그 모든 세월이 바로 여러분만의 14년 방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이미 공자가 말한 그 지혜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의 70세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심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15세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몇 살에 시작해도 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른에 영어를 배워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75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내신 분도 계십니다. 공자는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뭘이라고 미뤄왔던 그 한 가지. 수채화 붓을 처음 들던 날 손끝이 떨리는 그 설렘, 피아노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는 그 조심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공자는 상갓집 개라는 소리에 웃었습니다.
버림받고 쫓겨나면서도 검은 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감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했기에 남의 말이 그 중심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뭐라 할까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이 나이에 저짓한다고 비웃을까봐라는 생각이 마음을 잡아당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공자는 묻습니다. 그 시선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공자는 가난했지만 즐거움을 잃지 않은 제자 아내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도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 아내여. 어질고도 어질도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 오랜 친구의 전화 한 통. 이 소소한 것들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진짜 삶의 기쁨입니다. 종심소욕의 자유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작은 것들 속에서 피어납니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 그는 지팡이를 짚고 문 앞을 서성이며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태산이 무너지려 하는가, 들보가 꺾이려 하는가, 철인이 쓰러지려 하는가. 그것은 슬픔의 노래였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전체를 긍정하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태산처럼 우뚝 섰다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생명의 본연한 모습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떠난 지 2500년이 지난 오늘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창고지기의 아들이 14년을 떠돌고 아들과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왔던 꿈, 혹은 너무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어 이미 잊어버린 줄 알았던 소망 하나. 그 소망이 지금 이 순간 심장 어딘가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좋아하고 나아가 즐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25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 미뤄왔던 것, 나이 들어서 뭘 하면서 스스로 포기했던 그 한 가지를 오늘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십시오. 70세의 공자가 마음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그것도 사실은 이미 여러분의 삶과 어긋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가 바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이 채널 편한 노년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